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창문 너머로 공기의 결이 달라졌죠. 무더웠던 여름이 벌써 저만치 가버렸고요. 이러다가 머지않아 겨울 오겠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말이죠. 미국에서는 금리를 다시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몇 번이나 더 내릴지 열심히 예측을 하고요. 그만큼 돈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달라지고 금리가 달라지면 우리도 민첩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흘러도 내 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일 테죠.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변하지 않듯이 경제 환경의 변화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를 주시하고 그 변화에 내가 적응해야 합니다. 조금 더 두꺼운 옷을 꺼내 입듯이 경제와 금융생활도 그게 당연해야 합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말했듯이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미영님이 요즘 밤마다 풀벌레 소리가 듣기 좋아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정옥님은 모두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인사를 해주셨네요. 김재은님은 콧물 코막힘 어쩜 이렇게 몸이 알까요? 환절기를. 힘드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뭐 비염 있으신 분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그런데 또 우리가 현명하게 지나가야 하는 1년에 최소한 몇 번씩은 겪게 되는 그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두 글자 외래어인데요. 최근에 청년 고용 시장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등등 국내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예년보다 신규 채용을 좀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일부 기업은요, 기존에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이 과정을 없애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는요, 졸업하기 전에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우리 회사랑 맞는지, 업무를 잘하는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될지 판단해보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견습생이라고도 예전에 불렀었는데 이제는 외래어 두 글자로 부르죠.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영현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전에 대출부터 조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대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미국이 각종 비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추석을 앞두고요. 선물 보낼 때 주의할 점과 2차 소비 쿠폰 신청 소식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어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도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다음 달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있는데 시중에 대출을 먼저 조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먼저 강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이 집값 그리고 가계 대출을 안정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진단을 내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데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이라고 하죠. 이거나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와 함께 뭐 대출 총량 규제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은은 이러한 정책 없이 금리만 낮추게 되면은 이게 정책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 의지로 해석되어서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되고 또 성장 효과는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대신에 이렇게 거시 건전성 정책이 먼저 선행될 경우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압력이 약 0.4%포인트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금리 인하가 먼저 진행이 되면은 이 상승세 축소 효과가 0.2에서 0.3%포인트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는 거는 시차 등으로 인해서 효과가 더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게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자산 가치 상승 효과도 가져다주고 사람들이 신규 대출도 조금 더 싸게 많이 쓰도록 해서 돈이 더 돌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서울 집값이 너무 또 높다 보니까 대출이 또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또 나와야 되고 이게 사실 좀 앞뒤가 좀 어렵게 잘 안 맞기도 합니다. 그 627 부동산 규제 이후에 실제 시중의 대출은 좀 어떻게 변했을까요?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증가세가. 네, 증가세가요. 5대 은행의 합산 가계대출 잔액이 약 763조 원인데 이게 지난달 말이랑 비교했을 때 4,700억 원가량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9월의 금액이 8월과 비교하면은 80%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었습니다. 5대 은행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지난주까지 4조 원대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달보다 16% 정도 감소한 겁니다. 다만 이제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였다라고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올 초에는 좀 줄었는데 지난주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요. 또 하루 평균 주담대 승인액도 지난달보다 늘어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말까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집값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네,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일단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627 대책이 도입되지 않았다면은 올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5.9%에 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담 대출은 이제 4.8%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냥 놔뒀다면? 네, 그냥 놔뒀다면요. 근데 이제 627 대책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대 4.3% 그리고 주담대 상승률은 최대 3.6%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과거에 경기 부진에 대응해서 금리를 0.5%까지 낮췄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이제 학습 효과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해서 금리 반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거시 건전성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이 긴밀하게 조합되어 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춰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동산 규제도 강하게 하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면 그 시중 유동성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수익도 늘면서 또 그 여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주식시장까지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자산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자산 버블보다는 조금 더 생산 가치가 있는 쪽으로. 자, 그리고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이맘때부터 택배량 엄청 늘어나잖아요. 뭐 선물 수요도 많고. 이럴 때 택배 사고 피해도 또 많이 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약 300건 이상의 택배 사고 피해가 접수가 되는데요.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파손, 훼손되는 사고가 가장 많고요. 또 적은 숫자지만 운송 과정 중에 일부 택배는 이 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이 택배를 보내기 전에 물품이 정상적인 일정 안에 배송될 수 있는지 택배사에 일단 확인을 하면 좋고요. 또 배송이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의 종류와 수량, 가격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 가격까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가격 적어두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특히 고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최대
50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 시 피해 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분실이 됐는데 이 택배 회사가 전액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고가 물건을 택배로 보낼 때는요, 택배사에 사전에 고지를 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지불해서 안전 장치를 마련을 하거나 네.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 이제 택배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는 것이 좋고요. 택배를 받은 후에는 즉시 파송과 변질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피해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요, 1372 전화번호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신청되는 거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오늘부터 시작되죠.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2차 지급 신청입니다. 자산가 소득상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가 대상이고요. 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고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첫 주이기 때문에 출생 연도에 따라서 요일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끝나는 출생연도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신청 때랑 똑같은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말부터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신청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또 신용 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카카오뱅크, 토스, K뱅크 같은 간편 결제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의 지방자치단체 전용 앱이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 많이 신청하시는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1차 신청 때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번엔 좀 혼란은 덜 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지난번에는 그 막 첫날부터 사람들 많이 몰렸잖아요. 줄도 서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11월 말까지만 쓰면 되니까 급할 필요 없고 주말에 온라인으로 누구나 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혼선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그 미국 비자 받으려고 미국 대사관 앞에 막 줄 서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줄 서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미국이 그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올린다고 얘기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발급의 수수료를 기존에 이게 $1,000였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100배인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환산하면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수수료만. 네, 수수료만. 이것으로 올리는 내용의 이제 포고문을 서명을 한 건데, 이 전문직 취업 비자가 H1B라고 불리는 이제 비자인데요. 네. 숙련된 미국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은 이제 스템 분야라고 하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분야에서 전문 직종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비자입니다. 1990년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숙련된 인력 보완을 목적으로 해서 서명을 한 게 미 이민법인데 이것을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알려진 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도 이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일을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제 매년 10월 1일에 추첨을 통해서 8만 5천 명 정도한테 비자를 발급해 왔습니다. 네. 이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허용이 되고 연장 및 연주권 신청도 가능하고 이제 가족들도 함께 지낼 수 있는 비자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했고,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이 비자를 받아왔던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이 비자를 악용해서 값싼 비용의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이게 지금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 제품을 사고 이제 미국인을 고용하자라는 행정 명령으로 해서 이 비자 발급 요건 그리고 단속
배송 요건 강화를 예고해 왔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수수료를 대폭 올림에 따라서 뭐 구글, 아마존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비상에 걸린 모양새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걸 매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정리된 바로는 기존 해당 비자 보유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이제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 이제 신청할 때 한 번 이렇게 해당한다라는 게 백악관의 입장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것도 상무부 장관이 매년 1억 4천만 원씩 네, 내야 한다라고 유지를 했다가 하려면.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 매년은 아니고 한 번만 내라 또 이렇게 말 바꿨고요. 이 H1B 전문직 비자가 미국의 값싼 인력을 대체한다? 미국의 일자리와 경쟁한다? 사실 이것도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튼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비자 협상에 나서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자 문제에 관해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거여서 지금 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진행 중인 이 비자 협상에 좀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과는 비현실적 비자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둘의 협의는 우선순위가 단기 파견 인력의 상용 비자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미국에서 역시 이제 비자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긴 한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대미 투자를 위한 외국 인력의 유입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이제 미국에서도 비자 문제 공백을 인지하고 협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금액을 올리는 게 한국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예산도 대폭 삭감을 했고 이번에 또 비자 규제를 잇따라 하는 건데 이래서 미국발로 이제 인재 유출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인재 영입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 비자를 약 2,000명 정도씩 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인재들이 유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막을 수 있고 또 동시에 다른 나라 인재들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인재 유출을 두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입장이니까요. 미국에서는 당장 그 빅테크 기업들이 H1B 비자 갖고 있는 직원들한테 당분간 미국 밖을 나가지 마라. 네, 돌아오라고. 못 들어올 그리고. 수 있다. 이렇게 또 안내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관광 비자 가격도 지금 달라진다고 해서 이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이 관광 비자도 손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 관광객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을 갈 때 전자 여행 허가라고 하죠, 이스타 이것을 발급받는데 이 수수료가 이달 말부터 2배로 인상이 됩니다. 현재 21달러에서 40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56,000원으로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게 거절될 수도 있잖아요. 그 네. 경우에도 10달러 정도는 또 수수료로 그냥 내고 30달러만 환불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거절돼도.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여행객들이 대다수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 말까지는 원래 가격이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웬만한 기업이 물건 가격을 이렇게 막 올려도 사실 좀 비난이 쏟아질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웬만한 회사보다 더한 비자 장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 이야기도 또 들어볼게요. 회식을 하다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맡은 한 노동자가 있었는데요. 네. 3년 전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 3일 연속으로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했었습니다. 이 이제 배우자는 당연히 그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입장을 밝혔냐면 앞선 3차례 회식 중에 2번째까지는 회사 경비로 이제 결제를 했으니까 회사 일이 맞는데 마지막 회식은 사비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었다. 즉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행정법원은 3번째 회식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장기 출장을 앞두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인 술자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또 사적인 식사라고 하기에는 식사 비용이 좀 컸다라는 점 등을 들어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제 재판부는 마지막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망 원인이더라도 이전의 회식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면서 이 사망의 원인이 산업재 일하면서 일어난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뭐 노동자도 피해이고 국가적인 피해도 이게 무시할 수 없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예.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만 38조 원에 달합니다. 물론 이제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현장, 끼임 사고 등이 많고요. 뭐 회식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은데 그 최근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170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약 19조 7천억 원의 산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지난해보다도 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산재보상금 지급에 사용된 직접 금액과 이 사고로 인한 생산력 감퇴 등 미래 비용을 합산해서 추산한 수치고요. 네. 또 이제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를 못하는 근로 손실일수가 생기잖아요. 네. 이 근로 손실일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5천만 일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6,700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근로 손실 일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일 못하면서 간접적으로 또 이제 생겨나는 피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정부가 산재를 막기 위해서 과징금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앞서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크고 이익이 클수록 이 과징금도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는요. 최소 30억. 꽤 큰 규모입니다. 이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1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또 최근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기업들의 과징금 상한을 근데 또 계산을 해보면 산재로 인한 이 경제적 손실 추정액과 비교하면은 또 과징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에 있어서 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먼저 이뤄지는데 네. 이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일단 재계 쪽에서 나왔었는데요. 다만 앞서 헌법재판소가 과징금은 행정체제라서 형사처벌과 동시에 이뤄져도 이중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실까 봐 설명을 해드리면 과태료는 그 행태 때문에 물리는 거고 과징금은 징벌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기업들이 긴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좀 듣고 봐야겠네요. 앞으로 또 어떤 케이스들이 생겨날지. 아무튼 산업재해가 줄어들길 바라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2글자인데요. 정직원이 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실무 능력을 쌓아가는 사람. 이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 2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이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이 되는 채용 전환형도 있고요. 업무를 미리 경험해보는 체험형도 있죠. 근데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게 또 이력서에 또 한 줄 경력이 또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이걸 하고 싶어하고 또 좋은 기업에서 이걸 하고 싶어서 들어가려고들 하는데 쉽지 않죠. 일단 파리영호님 시보, 0439님 수습. 야, 시보라는 말 정말 저는 이런 단어 잘 모릅니다. 예. 진짜 이거 옛날 표현인데. 그리고 요즘에는 수습사원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아까 2247님이 저희 때는 견습생이라고 했어요 라고 올려주셨고, 김재철님은 이 제도 너무 돌아다녀서 싫어요. 여기저기 막 보내나요? 특히 이쪽 부서도 경험해봐라, 저쪽 부서도 봐라. 뭐 큰 기업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이동현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 그 제목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멋지죠? 뭐 60대 70대 이른바 이런 수습사원처럼 들어가서 본인의 경력과
경험을 회사의 젊은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 멋있죠. 근데 그 영화 같은 일이 2333님도 계시네요. 50대인데요. 지금 이거 생활 중입니다. 3개월 열심히 해서 정직이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오, 멋지십니다. 자, 그 두 글자 수습 15 아니고요. 그 두 글자를 외래어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636님이 수영장 가는 길인데 그 유치원 정교사 되기 전 이 시절이 그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유치원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또 그 추억을 떠올려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에 5년 동안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참 끊이질 않습니다. 처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가벼운 내기로 시작했다가 도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또 생활 속에서 인형 뽑기, 온라인 게임 어떻게 보면 그 도박의 경계에 있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도박이고 사행성인지 가르마를 한번 좀 타보죠.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도 뭐 온라인 게임이나 인형 뽑기 좀 하십니까? 인형 뽑기는 안 하고 네. 핸드폰에 맞고 앱은 깔려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법으로 우리가 딱 기준을 나눠볼 수 있는 도박 어디서부터입니까? 일단 우선 도박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게임이 도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도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승패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위입니다. 아하. 이 정의를 살펴보면 그 도박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유무형의 재산 그리고 승패의 우연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도박인지 단순 게임인지를 가르는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구들끼리 축구 경기 결과를 두고 치킨 쏘기, 직장 동료들과 8강 진출 여부 두고 점심값 내기, 아니면 가족들끼리 한 회에 몇천 원 정도의 규모의 화투 치는 행위는 도박이 아니라 일시적인 오락, 일시오락이라고 해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실 도박과 일시 오락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고스톱에서 점 몇 얼마 이상이면 도박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도박이냐 아니면 오락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도박 자체의 흥미성,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판돈의 규모, 도박을 함께한 사람들의 관계 이런 재반 사정을 모두 이제 참작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거네요. 네. 또 상습 도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상습 도박을 판단할 때는 도박의 횟수, 기간, 가담 경위, 오간 금액 등을 고려합니다. 도박에 걸린 액수가 얼마나 큰지, 횟수가 얼마나 빈번한지, 내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도박죄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도박죄의 판단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2015년에 법원은 점당 500원씩 40차례에 걸쳐서 판돈 28만 6천 원을 걸고 화투를 친 사람들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적이 있어요. 법원은 도박 참가자들의 직업이 가정주부나 무직자 등으로 점단 500원 정도의 판돈은 좀 고액이다. 그리고 비교적 긴 시간인 1시간 15분 동안 게임을 진행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이거는 도박이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또 반면에 2012년에는 재력가들이 모여서 판돈 60만 원을 걸고 포커 게임을 한 사례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오호, 그래요? 네, 참여한 사람들의 재산 규모에 비해서 판돈이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상대적이네요. 네.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상습 도박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판돈 100만 원이어도 누구에게는 도박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냥 잠깐의 재미일 수도 있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는 거네요. 이게 또 걸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검찰에서 기소하는 거 보니까 판돈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한 판에 100만 원이었다. 근데 그거를 10판을 했다. 그러면 판돈 10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아예 국가가 주도하는 도박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마라든지 강원랜드 같은 이제 네네.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국가가 이제 허가한 이제 그 사행 산업 같은 경우 7가지가 있어요. 네. 복권, 카지노, 체육진흥 투표권, 이른바 스포츠 토토, 그리고 소싸움, 경마, 경정, 경륜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뭐 도박과 이런 제도적 이런 카지노 같은 게임이 있다. 뭐 이런 거면은 다 불법입니다. 사설 스포츠 도박이나 온라인 카지노 이런 것들 모두 다 불법입니다. 예, 법에서 정하기로는 법에서 정한 사행 사업 같은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도박 참여하게 되면 이는 모두 이제 법에 저촉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 이상을 베팅할 수 없도록 그 한계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넘어서 베팅하게 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시설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뭐 사설 경마장을 운영했다 이런 거 모두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 뭐 금액, 나이 등등의 규정 내에서만 해야 한다라는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세외 수입이 또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근데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홀덤 펍 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네네. 카드 게임 할 수 있는 맥주집들 네. 아니면 이제 다트를 던질 수 있게 해놓은 맥주집들이 있는데 이거는 경계가 어떻게 될까요? 합법과 불법? 네, 몇 년 전부터 이거 많이 생겼어요. 네. 이제 관련 운영자들이나 이용자들이 이제 법률적 상담을 구하기도 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환전이 되느냐, 그러니까 즉 게임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홀덤 펍 자체는 뭐 다트 펍이나 볼링 펍 이런 것처럼 스포츠 펍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카드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승부가 재물 또는 재산상 득실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홀덤 펍 내에서는 이 칩을 사용하거든요. 이 칩을 돈으로 환전해 준다면 이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칩을 아무리 많이 땄더라도 네. 현금으로 환전하면 안 된다. 네, 홀덤 펍은 이제 게임 우승자에게 뭐 매장 이용권 개념의 칩을 제공하는데요. 다시 게임에 참여하거나 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류나 간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칩인데 뭐 이 칩은 해당 홀덤 펍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그때부터는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카지노처럼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용자, 운영자 모두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게 일단은 합법인데 현금화해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불법으로 넘어간다라는 거고 박미영님이 홀덤 펍 엄청 많더라고요.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 친구들이랑 궁금해서 한번 가봤다가 너무 빨리 져가지고 거의 5분 만에 정말 저는 재미가 없었던. 그리고 이제 불법 도박이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카지노를 할 수 있다.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네. 사실 요즘 도박죄로 수사받고 있는 수사받고 재판하는 것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도박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만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뭐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 재물을 걸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사이버 도박입니다. 뭐 요즘 돈을 걸고 하는 사다리 게임 굉장히 빨리 끝나잖아요. 그리고 뭐 홀짝 게임, 뭐 온라인 도박장 베팅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모두 다 불법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가입한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는 도박죄를 넘어서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기도 하고 또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성도 심하고 특히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요즘 이런 온라인 불법 도박에 좀 중독되는 일들이 많아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도박 하시다가 다른 경제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범죄 수사하게 되면은 이 돈을 다 무엇을 위해서 뭐 하였냐라고 하면은 도박하려고. 대부분이 도박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언제 어디서는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이제 유입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캠페인 보면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흡연을 좀 예전만큼 많이는 안 해서 흡연에 대한 캠페인보다는 불법 도박하지 말라는 캠페인이 더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잡아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해외 서버일 경우에는
안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뭐 해외 서버를 이용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에 있어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해외 국가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이 합법이라고 해도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적 보유자가 국내에서 접속해서 도박을 했다면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하고 처벌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서버 털면은 사실 이용자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로 정보를 싹 넘기고 아하.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재판에 올려지게 됩니다. 이럴 땐 예외 없이 도박죄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서버가 있는 나라랑 또 협조를 해서 네. 같이 공조 수사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 불법 사이트를 이제 차단해 버리거나 어떻게 좀 운영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많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잡혀서 한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다면은 아무래도 수시로 잡아올 수는 없게 되니 국가에서 이제 불법 사이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법 산업 감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이거 확인한 다음에 접속을 차단하거나 이용 해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또 이제 수사망을 비웃다는 듯이 해외 뭐 수시로 도메인을 옮겨가지고 영업하고 적발해도 또 도메인만 바꿔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이 이 부분을 늘 수사하고 있고 운영자가 안심하는 사이에 해외에 있는 사무실 급습해서 운영자 조직까지 싹 잡아오는 방식으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 운영자는 잡히기 마련이고 그 처벌에 이 수익금까지 모두 환수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별책 부록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그 해외에서 범죄자들 잡아서 국내로 이렇게 막 수십 명씩 한꺼번에 송환하기도 하고 그중에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 정말 많다고 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9185님이 홀덤펍들 게임 종료할 때마다 계좌 이체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단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3379님 그럼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불법입니까?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불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아, 이것도. 그리고 회사 직원 중에 도박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래서 해고를 했는데 이거는 부당 해고일까요? 정당한 해고일까요?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상습 도박을 한 금융사 직원이 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네. 법원은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 아닌데도. 네, 금융그룹 한 지주회사에서 일하던 분인데 여러 업무 관련 과실과 함께 상습 도박을 이유로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고당한 사람은 이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법원에 결정을 구했고 법원은 상습 도박은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한 이 회사의 행동 지침에 위반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근무 시간 외에 도박 행위를 하여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므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생활고를 겪는 와중에 도박까지 해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어 업무 능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있었고 또 금융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소속 직원이 도박 행위를 할 경우에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횡령 등 추가 범죄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 해고 자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본 거네요. 네. 잘못 도박했다가는 회사에서 일자리도 잃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게 어릴 적부터 습관도 되게 중요한데 어린아이들도 인형 뽑기 방 많이 가잖아요. 네. 사실 이게 정말 재미있고 도파민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인형보다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부 교육청에서는 인형 뽑기 이거 사행성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학교에다가 경고문을 보냈다고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현행법상 인형 뽑기는 도박이 아닌 전체 이용 가능한 게임기입니다. 근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인형 뽑기가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청소년 보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단 전체 이용가 게임기. 네. 네. 게임 산업법에 따르면 경품 가격은 10,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요. 만약에 경품 가격이 뭐 1만 원 이상을 초래하거나 과거에 잠깐 유행했었던 뭐 라스터 같은 생명체를 넣어서 경품을 건다면 예, 이는 법 위반입니다. 경품은 게임물의 경품 지급 장치를 통해서만 제공이 되어야 되고 영업소 관계자 등에 직접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품 종류나 가격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또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뿐 인형 뽑기가 곧 도박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박은 아닌데 교육적 차원에서 사행성이 있으니 네. 과도한 이용은 지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막 아이들이 용돈 10,000원씩 넣고 계속 하면서 매달려 있죠. 네, 매달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어른들도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이거 인형뽑기방 가보면 분명히 좀 이상한 기계들이 있어요. 네네. 유난히 손이 막 이 크레인이 덜렁덜렁거리고 잘 놓치는 기계들. 네. 이거 업주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도 있다면서요. 이 게임 난이도를 조정하는 이 기기 변조, 개조하는 것은 게임 산업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마치 실력으로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를 속여서 돈을 받아내기는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 산업법 위반, 사기죄로 인정이 돼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승률 조작, 승률 조작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 악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크레인이 인형을 쥐는 그 힘. 네. 이것도 이제 자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떤 기계가 강하고 어떤 기계 약간 이것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같은 제조사에서 나왔을 텐데 왜 다를까?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지점이고 이런 것도 또 이제 제도화되면 조금 더 낫겠죠.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교역 협상에서 현 단계의 미국 측 요구를 안전장치 없이 수용한다면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 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체포 사태로 한국 내 분노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17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 재판도 오늘 시작됩니다. 캐나다와 호주, 영국,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면서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51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어린이 3명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라면은 또 여러 가지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그 취준생들에게도 사교육비가 있다고 합니다. 잡코리아 통계를 보면은 월 평균 38만 원, 1년에 455만 원을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고 취업 준비생들이 쓴다고 하는데요. 그거 조금 더 아끼고 혹은 그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이제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취준생들만 들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굉장히 폭이 넓은 편이고요. 심지어 예전에는 뭐 실업자와 재직자 이런 식으로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아예 통합이 돼가지고 취업준비생, 재직자, 구직자, 자영업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등 뭐 구분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됐고요. 심지어 올해는 또 이게 제도가 한번 개편됐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도 더 확대가 됐고 또 기존의 경직된 직종 제한도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다만 예외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직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에서 월 3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 등은 신청하기가 어려우시니까요. 이거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상황, 취준생이냐 재직자냐 구직자냐가 아니라 소득 상황이라든지 맞아요. 직장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이거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 결코 적지 않은데요. 네. 올해 기준으로 이제 5년간 우리가 이걸 훈련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5년간 훈련 받을 수 있는 비용을 30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직업 훈련. 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고용 위기 지역 그리고 취약계층에 해당되신다면 최대 500에서 600까지도 이
한도를 늘려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범위는 각자의 경제적 상황, 실업 기간, 그리고 고용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고요. 특히나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층은 조금 더 한도가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긴 합니다. 네. 보통 15에서 55% 수준인데요. 이 전략 산업 직종, 그러니까 IT나 반도체 등,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는 0에서 20%까지 내려가는 직종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우선 지원 과정이라고 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과정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과정은 아예 전액 무료로 수강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카드에 충전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훈련 기관에 수강료 결제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과정별, 취업별, 과정 취업률, 그리고 과정 난이도, 그리고 우대 직종에 따라서 요 본인 부담 비율은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야, 5년 동안 30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300만 원치 학원비 지원받는다. 맞아요.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거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고용시장 상황을 조금 더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이런 걸 지원하는 거니까 이용을 하셔야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도 최근에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최근에 진짜 많이 늘어났구나라고 좀 놀랐던 게 뭐 IT, AI, 반도체,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정말 많고요. 디자인, 회계, 세무, 경영 분야, 그리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고 마케팅, 뷰티,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실 수 있고 아, 그래요? 네, 제과제빵, 한식조리사, 용접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거의 이외- 다 있네요. 네, 정말 폭넓어요. 예. 이외에도 창업, 소상공인 과정, 플랫폼 창작 과정 뭐 이런 것들 네. 정말 폭넓게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거 골라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하시면 수강 전에 HRD 넷이나 고용24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직무와 본인의 흥미 가는 그런 분야들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과정별로 이 과정을 통해서 만족도는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취업률까지도 표기가 되거든요. 네, 해당 사항 보시고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홍보가 조금 덜 돼서 막 서로 이제 알리려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그리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강의 사이트들. 네. 이거 한 번 더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네, 고용24 혹은 HRD 넷의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회원가입을 우선 해주세요. 네. 그리고 로그인하시고 나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이라는 메뉴가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메뉴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뭐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원 비용이 달라지는 게 나의 조건이 이렇습니다라고 다 제출하고 나면 심사를 받은 뒤에 결정되는 거라서 신청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모바일 앱도 지원하고 있어서 좀 절차 없이 빠르게 발급하시는 거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난 온라인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분증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상담도 받으시고 신청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지역별 고용센터.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들을 수 없다라는 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직하는 걸 나라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지원해줄 이제 리는 말이 없죠. 좀 안 되니까. 네. 고용24 HRD 네. 넷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일단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이용해서 수강을 했고 자격증도 땄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못 듣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네. 유효기간이 5년이고 이게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내가 금액만 남아있다면 무궁무진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사용 중에 카드를 해지한다거나 한도 초과 시에는 뭐 재발급하거나 추가 지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포기했을 때 페널티가 좀 있거든요. 페널티가 있어요? 네. 그래서 1회에는 20만 원, 2회에는 50만 원, 그리고 3회에는 1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포기한 횟수만큼 요 금액이 차감이 됩니다. 차감? 네. 내가 현금으로 좀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그건 그 아니고 한도 금액에서만 맞습니다. 차감이 된다. 네. 뭐 예를 들어 300을 부여받았는데 거기에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깎이는 거죠. 그 정도 페널티는 있어야 끝까지 들으시죠. 그럼요. 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페널티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영 님이 내일 배움 카드로 바리스타 1급 땄습니다. 이렇게 또 생활 속에서도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은퇴하시고 특히나 바리스타 자격증 많이 따시더라고요. 이지용님은 비공식 빨리스타예요. 커피 빨리 내리시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있네. 수업을 성실하게 잘 들으면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가가지고 시간 때우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이런 독려를 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훈련 장려금이라는 걸 주는데요. 140시간 이상 장기 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그리고 특정 자영업자가 대상이고 월 최대 11만 6천 원 받으실 수 있고요. 요것도 역시나 과정마다 좀 달라가지고 최대 31만 6천 원까지 지급하는 과정도 있으니까요. 나는 요거도 좀 노리고 싶어. 훈련 장려금도 받고 싶어 하시면 해당되는 훈련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훈련 장려금이니까요. 오, 성실하게 네. 끝까지. 네. 좋습니다. 혹시 이거 일자리 일을 잃어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 사람들도 이거 활용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가지고 학습하고 학원 나가고 거기서 또 실습하는 게 전부 다 또 새로운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훈련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장려금도 다 챙길 수 있으시니까 내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한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배움 카드도 꼭 신청하시고 대신에 뭐 부정수급 등 위반 행위 있으면 불이익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요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과 제빵부터 용접까지 되게 다양한 공부가 있잖아요. 송희애 작가가 추천하는 꿀팁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은퇴 후에 제2의 직업을 찾으려고 많이들 신청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만 훈련 신청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빅데이터나 AI, 반도체 등 그러니까 요즘 뜨고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아예 0% 그러니까 없거나 추가 인센티브를 오히려 주는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분야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있는 직무들도 잘 살펴보시면 또 의외로 새로운 분야에서 그런 뭐 취업이나 기타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뭐 근로자라면 현재 직무와 관련된 교육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예 특정 뭐 나는 바리스타 뭐 제과 제빵 이런 것만 선택할래 하지 않으시더라도 창업을 하려는데 그 과정이 너무 막막하네. 나는 뭐부터 하면 좋을까? 이러면 창업 교육 자체를 위한 교육 과정도 있으니까요. 창업 과정 같은 맞아요. 거.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확실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 다양하네요. 네. 또 이게 단순한 놀이뿐만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도 사람을 성장할 때 즐거움, 희열을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내일 배움 카드 통해서 또 많이 성장하시는 여러분 또 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시 상황 엄청 좋네요. 코스피가 아까 3,470선 넘어섰었고요. 지금은 3,465로 0.57%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2부에서 저희가 개미스쿨 시간으로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시죠. 김학균 센터장과 잠시 후에 같이 돌아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